안녕하세요. 자, 코아 전산세무회계 저자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하고 회계 공부를 하실 텐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이 시험이 뭐 어떤 거다, 어떤 자격증이다라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대한 안내 좀 해드리고 이 공부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잠깐만 안내하고 가겠습니다. 난 다 알아요. 그럼 딴 거부터 들으시면 돼요. 자, 우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가장 그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우리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그거부터 잠깐 안내하고 되도록 짧게 하고 갈게요. 자, 우선 우리가 준비하는 건 보통 한국 세무사회 주관의 전산 세무회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급수가 4개인 거 아시죠? 뭐 기본적으로 4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원래 공부도요, 잘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도 잘 듣고 못하는 사람은 몰라도 안 들어요. 딴짓하고. 알아도 좀 들어주세요. 그럼 이건 이론 시험, 이론하고 너무 짧게 썼네. 이론이 30점이죠. 이론이 30점이고 그리고 실무가 70점입니다. 이론이 30점, 실무가 70점에서 70점 이상, 맞나요?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론하고 실무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해야 되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거지. 당연히 비중이 높은 실무가 중요하겠죠. 실무만 열심히 하면 합격되겠죠. 그죠? 그죠? 예. 그렇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점수는 낮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론을 알아야 이 실무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실무도 점수가 비중이 크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는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적인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급수구조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전산, 회계, 2급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회계이금 듣지 마라. 회계이금 너무 쉬우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건물 질 때 1층부터 안 짓고 2층부터 지면 되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자, 여기는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회계원리라는 가장 모든 회계 공부의 기본이 회계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계원리만 잘 하시면 상위급수는 금방금방 따는 거고 회계원리에서 막히면 상위급수 가서도 무너지는 거죠. 자, 회계원리가 있고 그리고 실무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 우리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실무는 세무사랑 버전, 세무사랑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는. 나가서 여러분 이제 실무에 나가서는 K랩 이런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세무사랑 그러면 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회계 프로그램 K랩을 활용한 실무인데 이론을 알아야 실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말이라든가 워드, 엑셀 이런 거 보면은 문제지에 있는 걸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지에 말이 써 있으면 그걸 우리가 해석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우리 머릿속에서 유출해야 됩니다. 이론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과정이 회계 1급입니다. 회계 1급은 회계원리 플러스 원가 회계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원가 회계라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실무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회계 2급의 이론과 회계 1급 이론은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1급이다 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졌겠죠. 그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겠죠. 그래서 회계 1급의 한 80% 이상은 2급 범위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급을 안 하고 1급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저 현장에서 강의를 또 십수년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급을 하고 온 사람과 안 하고 온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1급부터 해도 합격하는 사람 다 합격합니다. 건물 1층 안 짓고 2층부터 줘도 다 건물 져요. 요즘은 1층 비워놓으면 되잖아요. 2층부터 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라는 부가가치세가 두세 문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론이 2개 써야 되는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과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정점이 전산 세무 2급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 공부를 시작한 목적, 회계 공부를 시작한 목적이 물론 상당수가 전산세무회계, 즉 이거는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에 전산세무 이거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 이력서를 내거나 취업, 이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 바로 이거죠. 바로 전산세무 이거.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 뭐냐 그러면 바로 세무 2급. 물론 그 위에 있는 회계 1, 2급도 이것만 가지고도 취업할 사람들을 취업합니다. 취업은 사실 자격증보다는 다른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본적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한다면 적어도 세무 2급. 그래야만, 자, 이제 나옵니다. 회계 원리, 원가회계, 그리고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걸 하거든요. 근데 바로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업무가 바로 여기 부가세. 회계 1급에서의 부가세는요, 회계 1급에서의 부가가치세는 간단한 기본적인 과세, 영세, 면세 이런 과세 유형들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 본격적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하는 건 세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 실무에서 제일 쓰는 게 이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구하는 자격증이 바로 세무 2급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 2급까지 이제 실업자 교육 이제 낮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들 기준하면은 한 3, 4개월 걸리고요. 한 3, 4개월. 그리고 야간, 재직자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배우시는 분들은 수업을 매일 하지 않고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기준하면 각 급수당 2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5, 6개월. 그러니까 매일 공부하는 사람은 3, 4개월이면 되고, 그 다음에 매일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한 5, 6개월은 촉히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공부를 좀 회계적인 마인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전 세계에 38,700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이 회계라는 과목이 있죠. 근데 이 회계라는 과목의 DNA가 우리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5, 6개월이나 3, 4개월 이내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38,700개 중에 다른 38,699개는 DNA가 많이 갖고 있는데 회계 DNA가 나한테 좀 없다, 부족하다. 왜 요즘 유머 이런 데 보면은 왜 신이 나를 만들 때 뭐는 주고 막 이거 있잖아요. 회계 DNA는 안 뿌렸어.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한 기간 동안에 따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계 배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회계 어렵냐, 쉽냐, 이런 거 물어보면 상당수는 아마 어려워, 그럴걸요? 회계 쉬워. 회계 제일 재밌어요. 회계 정말 쉬워.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따는 거.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2급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매일매일 하면 3, 4개월 이렇게 계획, 시험 일정이 있잖아요. 10월, 2016년 같은 경우에 10월, 12월, 또 2017년에 보통 2, 4, 6, 8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런 거 계획 세워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쪽 자격증의 꽃, 전산세무 1급. 만약에 세무 1급, 이건 지금까지 했던 범위 다 포함되고 여기 마지막 법인세. 웬만한 기업은 법인이잖아요. 법인 조정, 이걸 배운 꽃이죠, 꽃. 이걸 배우면 이제 진짜 웬만한 대기업까지 회계 처리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무 1급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럼 나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 낼 때 세무 1급이 있다 딱 보여주면 10개 중에 9개, 아니면 10개 중에 10개 대부분 일단 와보시라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쪽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고, 그리고 이제 합격률이 있잖아요. 합격률이 이제 시험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자, 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예요. 50에서 한 60%가 합격을 합니다. 회계 2급은 10명 중에 6명이 붙는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 1급은 30에서 40%. 물론 시험마다 편차는 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무, 요거는 20에서 30% 안팎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무는 적어도 회계 1, 2급은 배우고 온 거죠. 회계 1급이든 2급이든 배우고 세무를 하는데, 그런 사람 기준했을 때 20, 30%. 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세무 1급은 옛날에는 1, 2%에서 5%, 많으면 10%인데 요즘은 좀 쉬워져서 한 15%, 20%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출제란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에서 한 15% 안팎, 20%까지 나오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합격률이 다르니까 세무 1급 붙으면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알아준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공부 이제 알고는 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걸 설명드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한국 세무사회 기준 이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보는 시험이 또 있어요. 한국 세무사회 말고 공인회계사회. 과정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가 아니고
AT라는 어카운팅 테크니션, 회계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죠. AT라는 시험인데 이것도 국가공인입니다. 이것도 국가공인, 이것도 국가공인. 이제 국가공인이 됐기 때문에 요즘 이제 AT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 전산세무회계는 얘는 이론형입니다. 물론 이게 실무가 많은 거 실무형이지만 이제 문제 대충 특징이 쉽게 보면 글자가 많이 나와요. 이론형이에요. 물론 실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실무를 보는데 이제 문제가 비중이 글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AT는 실무형입니다. 실무형. 말 그대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형태로. 물론 여기도 실무 있고 여기도 실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여기는 K랩인데 얘는 더존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회계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거나 발을 담근 적이 있다면 더존 프로그램 많이 들어봤을걸요? 대기업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세무사회에서 더존 썼거든요. 그렇다 치고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실무에서 더존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혹시 이력서 혹시 많이 내보신 분은 그 채용 공고, 모집 공고, 모집 요강에 보면 더존 프로그램 가능자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 응시자가 많은데 아직은 그래도 세무사의 전산세무회계 10명 보면 여기는 아직은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아직은 이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이쪽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서너 명 이렇게 될 거예요. 인원수 대비 이게 10명이면 서너 명 이렇게. 결론은 중요한 건 실무형이고 실무에서 더존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줍니다. K랩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뀐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 세무사랑이라고 해야 아까 세무사랑이라고 해야 그래도 조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모릅니다. 근데 더존은 많이 알아줍니다. 많이. AT라는 것도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글자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실무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이 많아요. 그림.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이런 증빙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처리해요. 이게 문제 형태만 전혀 달라요. 얘는 글자가 많고 얘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형태만 다르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것도 급수가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 해당되는 FAT 2급이 있고 전산회계 1급에 해당되는 FAT가 있고 세무 2급에 해당되는 텍스 TAT 2급이 있고 세무 1급에 해당되는 TAT 1급이 있어서 결론은 급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FAT, TAT 이름만 다르지 내용 똑같아요. 범위 똑같습니다. 범위가 똑같은데 다만 AT 시험에서는 이 원가회계가 이게 출제가 안 된다는 점. 원가회계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게 5문제씩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5문제씩 막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AT 시험에서는 원가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론적으로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문제 나오는 범위나 형태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글자가 많고 여기는 그림이 많다. 그리고 시험이요. 세무회계하고 AT 시험이 일주일 차이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일날 시험 AT 있으면 8일날 전산회계 있고 10일날 있으면 17일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차이로 계속 1년에 6번씩. 그럼 여러분은 총 1년에 12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돼요. 옛날에는 요 상대적으로요. 자, 아까 형태가 전산세무회계 요거하고 AT하고 비교했을 때 형태가 아까 이론형이랬죠. 이 글자가 많고 여기는 실무형 그래가지고 사진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문제 자료에 이건 글자가 많고 근데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문제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읽는 게 다르거든. 글자만 읽는 거랑 그림하고 같이 읽는 거랑 다르니까 처음에는 좀 혼돈되기도 하지만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적응되고도 남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범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범위는 거의 전세무나 AT나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난이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문제인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다 어렵죠, 그죠? 자, 근데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전산 세무회계가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국가공인 되기 전까지는 전산회계 공부하다가 일정이 맞으면 AT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한 3~4회 정도, 5회 정도만 풀어보면 다 합격했어요. 이거 공부하면 이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공부해도 이게 되게
같지만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론이 전산세무 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T만 공부한 사람은 전산세무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전산세무에게 보다가 AT 보면 내용이 좀 들어와요. 쉬워요. 문제 형태만 다릅니다. 문제 형태만 적응하면 내용은 훨씬 AT가 쉬워요. 자격증 따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러분 저하고 이 전산세무에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 원서 이제 접수 기간 보면은 일주일 차이로 AT가 있거든요. 그 AT를 보시면 돼요. 그 기출문제하고 또 그 사이트에 보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도 한 2개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한 3가지 정도 짧은 거, 뭐 이건 나중에 뭐 지금은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한 3가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저 딸 수 있죠. 국가공인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TAT 1, 2급 요걸 따면은 이거랑 이거 같이 따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쪽에 취업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은 충실히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노력을 많이 했구나, 공부도 잘하나 봐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알고 계셨으면 뭐 그렇지만 몰랐으면 이제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외에도 물론 재경관리사나 회계관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공부하면서 알아보시고요. 일단 이 정도로. 그래서 저랑 이제 전산세무기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회계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재 봅니다.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먼저 챕터 1 회계의 개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회계 개념 정도만 하고 이제 본격적인 회계는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자, 회계의 개념에서 첫 번째가 회계학과 북이라고 되어 있죠. 회계. 뭐 이런 건 뭐 어렵게 해봤자 뭐 길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회계가 뭐냐 이런 거. 사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예요. 기업의 언어입니다. 언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품 그러면 저는 화장품 몰라요. 솔직히 화장품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스킨 정도? 그거밖에 안 발라요. 딴 거 안 해요. 뭐 이 얼굴에 발라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타고난 게 이런 데가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주 정우성이나 뭐 이렇게 참 이런 사람, 소지섭 이런 사람처럼 생겼으면 좀 가꾸겠지만 가꿔봤자 티가 안 나요. 그냥 생긴 대로 삽니다. 그냥. 근데 만약에 여자분들, 요즘 남자분들 화장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그럼 기초 화장품에 뭐뭐뭐 있고 이거 있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몇 호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 무슨 톤이 어쩌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화장품에는 기초 화장품 뭐 있고 색조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하면 제가 관심 있어 보면은 무슨 얘기하면 알아듣죠. 바로 그겁니다. 회계도. 이 회계라는 언어, 기업의 언어, 이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회사 돌아가는 얘기나 회사가 현재 재산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할 때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자, 언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고, 자, 이론상으로는 자, 앞으로 회계를 하다 보면 회계는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기업 또는 회계에서는 기업 실체라고 그래요. 기업 실체가 있고 그 기업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돈에 얽힌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관계자 또는 정보 이용자라고,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정보 이용자. 예를 들자면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라든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든가 기타 거래처나 세무서 뭐 이런 경우, 이런 데가 회사에 대한,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 회사는 현재 재산이 튼튼한가? 이런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 상대자를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제 요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어쨌든 반려자 될 사람이 이 사람 돈은 얼마나 버나? 아니면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사람만 본다고요? 글쎄요. 연애할 때는 몰라도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 볼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무슨 직장 다니면서 벌이가 어느 정도 되지? 요만큼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이용자들이 저 회사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런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 그럼 회사는 그 정보를 충족시켜 줘야지.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돈에 얽힌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거죠. 근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 쉽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오늘 갑자기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갑 속에는 2억 원이 있어요. 뭐 지갑 속에 보통 한 2억 원씩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은 있어요. 근데 친구가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래 빌려줄게. 그냥 무조건 빌려줘요?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친구한테는 그래 100만 원 못 받아도 좋아. 그냥 네가 필요하다면 빌려줄게. 이런 사람도 있고 속으로 너한테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짜리 하나도 못 빌려주겠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너한테는 100원도 안 빌려줘. 그럼 지갑 속에 한 2억 원씩 넣고 있지만 나 돈 없어. 없어. 그리고 오늘 저 써야 될 때 있어도 안 돼. 그리고 대출 받은 거에 있어서 큰일 나. 안 돼. 핑계대고 안 빌려주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친구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다는 얘기죠. 정보가 있으니까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죠. 회계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회계, 기업에서 제공한 그 정보, 즉 기업의 언어라고 그랬죠. 그걸 내가 해석하는 거야. 그 정보를. 언어를 해석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빌려주겠다 말겠다, 투자하겠다 말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말겠다, 아니면 기타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세금 얼마 걷어야 되는데 세금 내라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통틀어 그냥 회계라고 하더라 이거고,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있겠죠. 말로 제공할 수는 없죠. 내가 잘 나가, 나 잘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우리 재무 보고서를 앞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그냥 우리 재무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돈, 항상 돈이죠. 이놈은 돈. 사람이고 기업이고 돈이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죠?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그랬어요. 그 돈이 문제입니다. 돈의 증가 또는 감소 변화를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 요약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돈이 들어왔거나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기록을 할 때 일정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알아서 사람마다 다 지가 알아서 적고 이게 아니라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리 원칙이 있는 경우와 원리 원칙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리 원칙 있는 게 바로 복식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회계학 가로 1번의 가로 1번 회계학의 정의에는 두 번째 줄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유용한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가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부기는 장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기록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 큰 2번. 큰 2번의 가로 1번 회계의 분류 중에 가로 2번을 봐야 되겠다. 부기의 분류. 단식부기, 복식부기.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게 복식부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복식부기다 그러고 끝.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단식부기인데 뭐 그런 거보다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 바로 그거. 이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회계가 어려운 점이자 쉬운 점이 원리 원칙이에요. 즉 원리 원칙을 제대로 깨우치면 아까 얘기한 급수 있죠. 회계 2급부터 세무 1급까지 급수에 상관없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원리는 하나니까 한 번만 제대로 깨우치면 쭉 이어지면서 쉬워진 거죠. 근데 그 원리 원칙부터 이게 뭐지? 또는 꼭 공부해야 될 걸 안 하고 대충 넘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급수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좋은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지지만 반대로 안 하면 더 어려워진 거죠. 회계가 원리 원칙이 있다. 근데 이 원리 원칙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장부에 기록한다. 북키핑, 북이었고, 그리고 아까 이 정보 이용자 있죠? 투자자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다 회사 외부에 있단 말이죠. 정보 이용자가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현재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고 지금까지 영업 실적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 그게 재무회계입니다. 그게 재무회계고, 내부에 있는 경영자나 관리자, 내부에 있는 경영자나 관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뉴스로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우리나라의 재정 어느 정도 알죠.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이 얼마나 되고 현재 예산, 국회 예산, 1년 예산이 몇백 조고 이런 거 대충 듣죠. 근데 솔직히 그 자료가 100% 완전히 공개된 자료일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자료와 국무회의, 대통령이나 장관들 그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부채, 외화 부채 이런 게 얼마다, 이자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정보일 수도 있죠. 그런 내부 경영자나 관리자들을 위한 정보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관리회계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다. 우리가 하는 건 복식북이다. 요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이며 복식북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 써있긴 써있는데 그냥 너는 지져라 짓는 거 아니지.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건 재무회계이면서 복식북이다.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 대상이다. 다 필요 없고 궁극적으로 회계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하면 유용한 정보 제공.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언어, 즉 회계만의 독특한 방식, 회계만의 독특한 용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용어를 이제 깨우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회계 관련된 용어를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만 꾸준히 들어주시면 자격증 따고 있는데 아무 지장 없고, 저도 여러분 만난 게 행운이듯이 여러분 저 만난 건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요즘은 얘기 안 하면 몰라. 여러분 저 만난 거 되게 복 받으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 2, 3, 4인데 제가 1, 2, 3, 4를 몰라요. 1, 2번 다음에 갑자기 5번이죠. 그죠?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 1, 2, 3, 4를 제가 모릅니다.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5번 회계 단위 가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거기 설명에 장소적인 범위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보니까 본점이다, 지점이다, 공장이다, 본사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소예요. 장부에, 우리 회계는 궁극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장부에 기록하는 건데, 장부에 기록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장소적인 범위. 만약에 내가 사무실 딱 하나야. 딱 하나면 장부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잘 돼가지고 본점이 있고 지점이 이번에 생기고 또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럼 벌써 장소가 세 군데야. 본점, 지점, 공장이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장부 조직을 본점에 하나, 지점에 하나, 공장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로 할 거냐, 세 개. 아니면 어차피 실질적인 오너는 저 혼자예요. 저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합니다. 그럼 세 개를 다 묶어서 그냥 한 개로 할 거냐, 이걸 미리 정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이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회계 단위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금처럼 지점이나 공장에서 롯데백화점이다 그러면 전국에 열댓 개 있죠. 그리고 이마트 전국에 수백 개 있습니다. 100개가 넘게 있죠. 그리고 또 이마트 말고 또 홈플러스 전국에 수백 개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전국에 있는 이마트를 다 몰아서 적을까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눠야지. 여러 개로 나눠야지. 다수의 단위로, 회계 단위로 나눠야 됩니다. 그걸 미리 정해라. 그게 바로 회계 단위다. 근데 그때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 번호가 이제 이상인데 책에 있는 대로 하면 5번, 6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단위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회계 기간 이거예요.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보고 기간 말 이런 말도 썼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사업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처로 만난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신용이 있나 없나, 아니면 제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나 없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 얼마나 벌어요? 그래. 그럼 제가 1억이요 그랬어. 1억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1억? 1년에 1억 벌면 별거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말한 1억은 하루에 1억이에요. 하루에 1억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루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있으면 손. 없죠? 그냥 우리는 은연중에 1억 그러면 1년에 1억 벌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하루 얘기한 거야. 아니면 제가 1억 벌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야. 얘기는 안 했지만 1억 벌어요 그 소리는 저는 한 달에 1억 벌어요 이 소리야. 한 달에 1억 벌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마 버냐 그랬을 때 1억이요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주급 있잖아요, 주급. 일주일? 아니면 1년? 근데 제가 그랬어요. 1억 벌어요, 1억 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또 궁금해가지고. 얼마에? 얼마 동안? 하루? 1년? 그랬더니 제가 그래요.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1억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라고 얘기했을 때 기간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면 서로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죠. 그 정해진 기간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1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1년 기준, 1년. 그래서 우리 회계는 기간 얘기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1년을 기준으로 해라. 책에 그림이 있는데 지금 2016년이죠. 2016년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을 합시다. 가정. 그럼 지나간 작년도는 2015가 되고 다음 연도는 2017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 회계기간, 지금 회계기간, 이게 바로 단기입니다. 지금 회계기간이 단기고 지나간 작년도는 전기, 다음 연도는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익혀두세요. 전기, 단기, 차기. 이번 연도가 단기, 다음 연도는 차기, 전년도는 전기. 만약 지금 2017년이야. 그럼 2016년이 전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전기, 단기, 차기.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 1월달 시작하는 이때를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 그 다음 12월 끝날 때를 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다못해 회계 용어입니다. 기초, 기말. 이것도 익혀두시고요. 그래서 회계 기간에 관련된 전기, 단기, 차기, 기초, 기말 이런 용어를 자꾸 말로 해야지 익혀요. 새로운 용어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 말로 해보는 거. 써보고 말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부언을 할게요. 1년 기준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관련돼서 1년을 나머지 추가 설명. 1년을 초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안 됩니다. 무조건 1년이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은 교재의 그 네 번째 줄인가 상법 규정에 따라 상법 회계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바로 그 말. 단 1년 미만은 될까요? 이건 됩니다. 이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 왜 분기 있죠? 1, 4분기, 2, 4분기. 분기별로 하거나 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예를 드린 거예요. 이건 사례, 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 다니시나요? 다니신 분이 있죠. 다니셨죠? 그럼 학기가 언제 시작해요? 그렇죠. 3월이죠. 보통 3월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3월부터 내년 2월 이게 1회계 기간이 되는 거예요. 학교법이 있는. 근데 금융기간은 4월부터예요.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쉽게 제가 지금이 10월이거든요. 그럼 10월 달에 회사를 처음 설립했어요. 10월 달에 오픈했어요. 10월 1일 날. 그럼 10월 1일부터 내년 9월까지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1년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별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격시험에 대한 구조, 그리고 공부는 어쨌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행동으로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 많고 또 실강에서도 저랑 수업에서 합격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꾸준히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꾸준히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한 번에 100%가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시간 동안 이제 10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개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그 회계를 시작했다 하기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과정만 안내해 드린 거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